안녕하세요. 뉴스인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먼저 4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도 없이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어디에 좀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라졌었어야 되는데 예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가운데 실적이 좋아서 샀다. 혹은 실적이 지금은 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해서 내가 확실히 실적은 보고 샀다 하신 종목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여기에서 강조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한 8%씩 심하게는 한가 근처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최근 그리고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그러한지, 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쥐고 있어도 좋은지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특별히 전문가 모셔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응법 꼭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없는 동안 글로벌 증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또 높은 종가까지 마감을 못 시켰던 것 같고요. 또 하루는 빠지더니만 많이 빠지진 않고 막판에 또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럭저럭 약보합에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일 밤에 안 자고 쭉 글로벌 증시를 봤는데 제가 이제 밤 보기 전에는 그냥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내려고 똑같네 라는 기분을 한번 글로벌 증시를 봤거든요. 간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이 나오고 있군요. 다와 나스닥, S&P 500 모두 0.1에서 많게는 0.7% 가까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는요, 지표가 좋지 못해야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죠. 지표가 좋으면 출구 전략 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이 오히려 좀 빠지곤 하는데 간밤에는 반대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지표가 나왔는가?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미국의 일단 1분기 GDP 두 번째로 만져진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1분기 GDP라고 해도 첫 번째 일단 대충 이럴 것 같다고 하면서 첫 번째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 발표가 있고요. 마지막에 확정치 발표를 세 번째 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발표였었는데 2.4% 정도 올랐다고 해요. 첫 번째 발표가 2.5% 정도였습니다. 그거 정도겠지 했는데 0.1%포인트 더 낮은 2.4%로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 값이요. 시장보다 조금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모습이고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주 만에 10,000건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불어나 미국은 출구 전략을 당장 쓸 수 없는 분위기다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유럽 오늘 생략하고요. 곧바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어제 일본은 또 왜 이렇게 폭락을 해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8% 그때 폭락하고 난 다음에 어설펐지만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도 약간 반등은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웬걸 어제 급락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 하루 만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니케이 상황 보여드립니다. 네, 니케이가요, 현재 13,800선까지 왔습니다. 1.8% 정도 상승. 상승폭도 그럭저럭, 그냥 그렇네요. 왜냐하면 전일의 낙폭이 올 들어 두 번째 큰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7%, 8% 빠질 때 그때 낙폭이 13년 내 가장 큰 최대 낙폭이었었고요. 전일의 낙폭은 올 들어 두 번째, 그거 다음으로 많이 빠졌던 낙폭이었습니다. 자, 전일 이렇게 빠지면서 니케이가 다시 한번 13,600라인 밑으로 13,500라인까지 이제 이렇게 밀렸었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14,000이 약간은 저항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오늘도 너무 작나요? 오늘도 이렇게 사실은 상승을 2% 정도 이상 2.5% 하다가 13,900라인에서 밀려버린 거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2% 넘어가다가 1.7%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달러 환율 상황 그리고 국채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좀 볼게요. 자, 엔달러 환율이 다시금 100엔대 지금 들어가고 있죠. 103엔대. 사실 재밌는 건요.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가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 쪽에 포럼이 있어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2주 정도 전에 일본 쪽 자금 다 정리했대요. 다시 한번 니케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케이를 보면은 2주 전이면요. 한 15,000라인 처음 봤을 때 15,000이 처음 됐을 때 그 정도가 한 2주 전인데 그 정도 언저리에서 싹 일본 증시를 정리하셨다는 얘기였었고요. 거의 고점이죠. 엔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2엔대, 103엔대 들어가기 거의 바로 직전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엔달러는 다시금 이제 100엔대 자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본으로서는 별로 좋지 못하죠. 자, 그리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 만에 1%대 들어가면서 엄청난 일본 정부의 부채 부담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특별히 이제 4월달, 5월달 이 두 달 만에요. 한 평균 0.45%였던 국채 수익률이 1%까지는 이제 꼴이었으니까 한 0.9% 올랐다고 칩시다. 0.45%에서 0.9%. 네, 국채 수익률이 2배로 뛰었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 부담 그리고 은행에서 어떤 이자 부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GDP 대비 나라빚이 엄청난데 일본은 이제 4월, 5월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면서 우리 돈으로 약 한 5조 원대 정도 이자 부담만 확 늘어나는 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증시 분위기를 보여드렸는데 어쨌거나 일본은 아직도 전일의 폭락을 만회하는 정도로 굉장히 헤매고 있다는 분위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베 총리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베노믹스 리스크 두려워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행동할 거다. 앞으로 금융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도 일본 수장이 칼을 뽑았는데 무만 자를 수는 없겠죠.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아베 총리라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 2000에서 엊그제 어제 움직였습니다. 두 달 만에 본 2000. 오늘도 2000 몇 포인트일까요? 자, 2010선입니다. 딱 10포인트 올랐네요. 어제 종가상 2000에 간신히 걸쳤죠. 하지만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플러스로 약간의 안착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보여드립니다. 자, 장중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2000선 위쪽에서 계속 움직였고 지금 거의 시가 부근 정도에 와 있습니다.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역시 오늘 이 장중 보여지는 포인트 가운데 1900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없죠. 자, 이번에 코스피의 수급입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최근에 외국인 보나마나 사고 있을 텐데요. 엊그저께 그리고 어저께 이틀 만에 8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외국인이 올 들어서 6조를 순매도했습니다. 판 거, 산 거, 이거 이제 상쇄한 결과가 6조 순매도였는데 어제 4천억, 그제 4천억 해서 이틀 동안 8천억을 샀습니다. 그렇죠? 8천억 순매수한 거죠. 이렇게 한 13번만 더 하면 순매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4천억을 사버리는 외국인입니다. 자, 현재는 1200억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같이 따라 삽니다. 기관 어제 그리고 엊그제 2,000위에서 기관의 모습은 그래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 오면 일단 좀 팔고 보거든. 그런 스탠스가 기관이었는데 오늘 일단 소폭이지만 같이 쌍끌이로 들어와 준다는 것 때문에 2,000이 안착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역시 2,000을 두려워하는 개인. 내 돈 돌리도 개인을 일단 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별로 좋지 못해요. 오늘까지 사흘째 부진한 모습인데 580선 반납했네요. 570선 초반입니다. 오늘만 8포인트, 퍼센트로는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급락이라고 표현드리냐면 지금부터 약 한 1시간 전, 3, 40분 전만 해도 0.6% 정도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1시간 전부터 아마 다 꺾였을 겁니다. 그렇죠? 이 꺾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는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는데 급하게 좀 밀렸었고요. 이후로는 뭐 이 정도에서 끝나나 했었지만 조금 전부터 낙폭이 한 0.5%포인트 정도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일 양매도였는데요. 양매도를 하면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다는 얘기죠. 오늘도 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다 양매도죠. 누가 더 많이 팝니까? 기관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기관이 더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사고 있죠. 자, 개인이 일단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코스닥 좀 부담스러웠는데 코스닥 너무 많이 가더라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외국인 기관은 지금 아직 살 생각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은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먼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일에 장 마감 직전에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었죠. 어제 8% 정도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로 2%가 더 올라서 한번 보고자 했고요. 파라다이스도 신고가 이후에 오늘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최근에 LED 쪽 루멘스가 어제 8% 급락하면서 어제 급등락을 펼쳤던 셀트리온과 루멘스를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LED 대장인 서울반도체는 35,000원권역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모습 보여드립니다. 전일, 전전일 1,130원대를 종가를 한번 보여줬던 원달러 환율. 간밤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안 보여드렸지만 주택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에 주가는 올랐고
외환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쪽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달러화는 연동돼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락이 예고가 됐었고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120원대 초중반 와 있습니다. 제가 오면 지수는 그렇게 못 가고 또 1120원대 원달러도 다시 한번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약세가 조금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락이 또 트렌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변동성이 또 한 시장에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1120원대 초중반 이쪽에서는 오늘 크게 종가상 많이 안 빠질 것이란 전문가들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사실은 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섹터 가운데 통신주가 많이 부진했더군요. 자, 통신주가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0 가기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됐던 엔저 시대 때도 대외 환경 쪽에서 많이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대안이었던 통신주가 많이 2000을 이제 가면서 오히려 2000의 최대 피해는 통신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시장을 바라봤었는데요. 오늘은 2% 가까이나 이렇게 오르는 SKT도 있으면서 다시금 좀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오르는 SKT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렇게 21선을 완전히 다 이탈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줄 알았지만 횡보 구간 속에 힘 모으고 가겠지 했는데 이때 사신 분은 조금 황당하실 테지만 횡보 구간 동안에 사신 분들도 지금 아마 수익은 아니실 겁니다. 근데 의외로 한 번 더 빼놓고 지금 가고 있는 타이밍이라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주 의외로 좀 빠졌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 준다는 얘기였고요. 이번엔 STX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단 쪽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 긴급 자금 지원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또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 STX는 이러다가 또 금방 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일단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이죠. 인간들의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STX 메탈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죠? 최근에 상한가 가게 됐었던 페노션이 3%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웅진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웅진홀딩스가 많이 빠지고요. 전일 액면 병합 얘기가 있었던 웅진케미칼은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웅진홀딩스 왜 10%나 빠질까요? 거의 11%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웅진 쪽 지금 뭐 돈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매각 얘기도 많았던 그런 재무 구조가 사실상 별로 좋지 않은 웅진 그룹인데요. 사기성 기업 어음 이걸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 쪽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검찰하고 관련되면은 검찰의 수사, 검찰의 악재 예전 같으면 오너리스크면 그냥 사면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다,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갔다, 주가가 의외로 좀 오래 끌면서 부진한 모습, 반등도 여의치 않은 모습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요. 원전 대란, 빵꾸 놓는 종목, 또 조금 슬픈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전력 사실은 좀 안 좋았었는데 한국전력의 모습을 제외하고 오늘 보면요. JS전선 사실 이 종목이 문제였죠. 한가 갔었는데 원전 좀 안 좋은 그런 위조 부품 위조 이것 때문에 전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쉽게 매수 들어가선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SK라든가 GS 혹은 지역난방공사 이런 이제 민자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오히려 또 수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서 오늘까지도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훨씬 더 상승폭이 큰 스마트 그리드 테마는 오늘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니 전일 상한가 쳤던 두 종목이 있죠. 옴니시스템과 누리텔레콤. 오늘 누리텔레콤은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눌리는데요. 십자 패턴은 아주 길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차트고요. 옴니시스템은 9% 정도 10% 가까이나 추가 상승하면서 전일 상한가에 이어 오늘까지 많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적주를 모아봤습니다. 제가 그랬죠. 잠시 후에 이제 실적주 대응법까지 알려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적이다. 1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 다 나왔으니까 2분기 실적 전망. 자, 오늘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정말 막차를 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덕 GDS 그리고 세아제강, AK홀딩스 이 종목은 다 빨간불이고요. 지금 파란불 켜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급락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급락이죠. 동국실업은 실적 안 되니까 10%, 사조 해표는 1분기 적자 전환에 흑자 전환 못할 망정 거의 한가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AK홀딩스, 세아제강 그리고 대덕 GDS는 차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박스권을 한번 뚫어줄지도 관심 있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엑세스바이오 전일 상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DPC바이오가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지분 20% 갖고 있는 회사가 5월 말에 상장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상장이 어제였더라고요.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 오늘은 점 상한가. 아주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동차 부품주. 사실 이 얘기가 오늘 시장의 핵심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일부러요. 성우하이텍이 거의 뭐 이제 하한가고요. 화신이 8%, 세종공업 7%, 한일이와 6%, SL 5%, 현대 위아 정도만 괜찮아요. 어머머, 웬일이죠? 자, 성우하이텍이 일단 차트를 열어놓고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5월 달에 이 종목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자, 5월달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최고로 20% 가까이 올랐는데 20% 올랐는데 오늘 거의 하한가니까요. 상승분 거의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가던 성우하이텍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소문에는 어디에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를 냈다는데 그 리포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대응법까지 알아봅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만남이군요. 성우하이텍 네. 문제가 뭡니까? 네, 일단 성우하이텍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어떤 리포트를 냈고 일단 뭐 전방업체인 현대차그룹의 국내 생산에 대한 감소 그리고 체코 공장의 분기순이익 적자 전환 이 부분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특히나 현대차그룹에 좀 납품을 하는 기업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일단 뭐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을 뭐 봤는데 사실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그렇게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평가 자동차 부품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오늘 제외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도 싸지 않다라는 분석도 지금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맞다면 실적도 생각보다 좋지 않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밸류 매력도 사라진 상태라면 자동차 부품주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지금 매수는 금물인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분기별 실적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 2분기에는 또 어떻게 좀 형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과 함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바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역시나 주말에다가 또 월요일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또 월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줄지는 6월 1일인 월요일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월요일이 6월 1일이 아니군요. 6월 3일이군요. 예, 6월 3일 주가가 어떻게 좀 흘러갈지를 보고 좀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거의 폭탄 투하가 됐고 코스피가 좀 오르는 중에 있는데 과연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보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사신 분들은 끝까지 사실 안 사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오늘 만약에 못 파셨다면 추가 하락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장중에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종목을 그냥 던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 오늘 같은 특히나 성우하이텍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거의 하한가 수준인데 하한가로 직행하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폭은 조금 나올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어떤 급락세는 오늘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오늘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적어도 2분기까지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성우하이텍의 급락이 어떤 교훈을 던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좀 꺾이면서 같이 좀 꺾이는 LED 쪽도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도 또 바짝 주었다가 역시 좀 매물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도 좀 불안한 것이 사실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쪽도 그렇고 최근에 코스닥도 그렇고요. 네. 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주식은 물론 기대감이나 예측을 최우선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응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진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한 욕심 이 부분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 실적이란 게 항상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 예측치를 반영한 게 바로 이 주가인데, 결국에는 실적을 까봤더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거에 못 미쳤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주식이란 게 너무 맹목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치만 가져와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도래하는 시기에 실적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한 번씩들 하시고 가시는 부분이 맞다. 항상 너무 예측치만 믿지 말라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또 너무 늦게 매수하면 먹을 폭이 적지만 또 실적이 공개되는데 뒤늦게 알아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빠졌네 하면 너무 뒷북칠 수 있으니까 실적도 잘 전망치도 봐야 되지만 확인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측보다 대응, 실적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간략하게 정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이 이제 7월 3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끝자락에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본의 반사이익 때문에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코스피 차트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2010선 정도인데요. 그 다음 매물대가 좀 중요하겠죠. 자, 매물 표시에 보면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냐? 그 다음 매물이 여기는 뚫었는데 그 다음 매물이 2013포인트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선물 시장 전문가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선물 쪽 포지션을 봐도 2013포인트는 조금 넘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걸리는 자리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 간다면 2050 라인까지 일단 열릴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6월에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답니다. 지금도 오늘 한 2천억 정도 더 사주면요. 3거래일 만에 1조 담는 외국인이거든요. 이렇게 6번만 하면 6조 올 들어서 판 거 모두 커버한다는 얘기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는 단기 대응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적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거는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마무리가 모두 다 이제 오늘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이면 확실히 이제 털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전망치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코스닥이 조금 눌리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어느덧 오늘 21선까지 왔는데요. 코스닥의 오늘 낙폭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한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특별히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나쁘면 바로 문매를 맞겠지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관 수익률 게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너무 속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야 펀더멘탈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다면 걱정 없겠지만요. 실적이 의외로 나쁜 종목이었는데 좋은 줄만 알고 계속 보유하시면 오늘 성우 하이텍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50조 7천억 원을 조성하고 세출 구조 조정으로 84조 1천억 원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2013년부터 2017년에 140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 대조표로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 계획과 세법 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영 계획 등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완성하고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좌담회를 열고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다양한 고용 형태로 짧은 시간 안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1,900대 시간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 활동 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해법으로는 일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청년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SX조선해양에 대해 채권단이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어제 열린 S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에서 2차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이같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중은행들이 지원의 난색을 표해 산업은행이 우선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후 채권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각 채권단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3천억 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산은해 보낼 예정입니다. 당초 STX조선은 채권단에 4천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한 달 전에 이미 6천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 개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 계좌 수백 개 내역을 전달받음에 따라 내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CJ그룹의 차명 의심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은행과 증권사 등 5곳으로 알려졌으나 CJ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차명 계좌가 집중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 증권사는 특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CJ 주거래은행이므로 일단 우리은행만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로선 다른 은행 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CJ그룹의 차명 계좌 개설을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승인된 적이 없는 유전자 변형 밀이 발견된 미국 오리건주에서 국내에 들어온 밀가루가 주요 제분업체에 대부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건주에 밀 또는 밀가루를 공급받은 CJ, 대한제분, 삼양밀맥스 등 7개 업체를 방문해 재고를 파악하고 검사 대상물을 확보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검사 결과는 6월 첫째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승인 품종이 한국으로 수출됐을 가능성을 통보받고 오리건주에서 수입되는 밀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 변형 밀이 미승인 종자이긴 하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30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실천을 약속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20여 개 협력업체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협약 체결 및 교환식이 열렸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109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에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과 금융지원, 결제 조건 개선,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 나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쉐보레 트렉스가 유럽의 자동차 안전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렉스는 종합안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으며 부문별 평가에선 성인보호가 100점 만점에 94점, 어린이보호가 85점을 획득했습니다. 트렉스는 자체 상부와 하부 프레임을 연결해 통합형 바디 프레임을 적용해 더 견고하고 안정된 구조를 확보했고 차체의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을 66% 이상 사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트렉스를 비롯해 아베오와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등 소형차부터 SUV부터 중형차 이르기까지 최근 출시된 쉐보레 신차 모두가 최고의 안정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NHN 메신저 라인이 5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연매출 1조 원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라인은 메신저 플랫폼 경쟁력과 적극적인 프로모션, 아시아 및 남미에서의 메신저 인기,
아시아와 히스패닉계의 채팅 선호 문화 등을 감안할 때 가입자 5억 명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게임 등 콘텐츠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NHN이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과 양호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